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야구 팬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불꽃야구와 최강야구의 법적 분쟁, 그리고 과연 불꽃야구 시즌2가 정말 가능한지에 대해 핵심만 정리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언론에서는 가처분 인용이라는 단어만 크게 보도됐지만 그 이면의 법적 구조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히 한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을 베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법원에서 다뤄진 쟁점은 계약 위반, 저작권 침해,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나뉘어 있었고, 그중 상당 부분은 대중이 오해하고 있는 방향과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불꽃야구가 정말로 막힌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길이 열려 있는 것인지, 지금부터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이 논란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이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인물의 정체부터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인물은 단순한 해설자가 아니라 실제로 이 사건의 법적 절차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그는 영상 초반부터 자신이 불꽃야구 측 소송 대리인 중 한 명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중에 떠도는 대부분의 해석은 제3자의 추측이지만 이 설명은 실제 법정에서 다뤄진 쟁점과 판단을 내부에서 본 시각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많은 팬들은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가처분이 인용됐다는데 그럼 불꽃야구는 끝난 것 아니냐? 시즌2는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의문입니다. 특히 최강야구 팬들 입장에서는 불꽃야구가 자신들이 사랑하던 프로그램을 대체하거나 이어받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보면 이 질문은 가처분이라는 제도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오해에 가깝습니다. 가처분이란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일정한 행위를 임시로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내리는 잠정적 결정입니다. 즉, 가처분이 인용됐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영구적으로 금지되거나 폐지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에 대해, 누구를 상대로, 어떤 범위까지 가처분이 인용됐느냐입니다. 이 핵심을 놓치면 전체 사건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다룬 쟁점은 총 3가지였습니다. 첫째, 계약 위반 여부. 둘째, 저작권 침해 여부. 셋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대중이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저작권 침해 문제입니다. 많은 기사 제목들은 마치 불꽃야구가 최강야구의 저작권을 침해해서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지만 실제 판단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계약 위반과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저작권 부분에서 핵심이 된 것은 포맷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야구 예능이라는 형식, 은퇴 선수와 아마추어가 섞여 경기하는 구조, 서바이벌적 요소 같은 것들이 과연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느냐는 문제였는데, 대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방송 포맷이나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이번 사건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가처분이 일부 인용된 것일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훨씬 더 복잡해지고 동시에 흥미로워집니다. 법원이 문제 삼은 것은 저작권도 계약도 아닌 부정경쟁방지법의 가장 마지막 조항이었습니다. 이 조항은 굉장히 보충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으로 다른 모든 조항에 해당하지 않을 때 최후로 적용되는 일종의 안전망 같은 조항입니다. 다시 말해 명확한 침해가 입증되기 어려울 때 선택되는 카드입니다. 하지만 이 판단조차도 모든 당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처분은 특정 제작사에 대해서만 일부 인용되었고 핵심 인물로 지목되던 개인 제작자에게는 전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일반적인 가처분 결정에 거의 항상 따라붙는 간접강제 조항조차 이번에는 붙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다음 부분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야 할 핵심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만 보더라도 불꽃야구가 법적으로 완전히 막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과연 법원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왜 강제력이 없는 가처분이 내려졌는지, 그리고 이것이 불꽃야구 시즌2의 제작 가능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다음 부분에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짚어봐야 할 핵심은 이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인물의 위치와 발언의 무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단순한 시사, 해설 영상으로 받아들이지만 실제로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이 내용을 설명하는 인물은 제3자의 추측을 전달하는 해설자가 아니라 불꽃야구 측 소송을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 중 한 명입니다. 그는 판결문을 언론 기사로 접한 사람이 아니라 법정에서 어떤 주장들이 오갔는지, 어떤 쟁점이 실제로 다뤄졌는지를 직접 알고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후의 모든 해석이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대부분의 기사들은 가처분 인용이라는 결과만을 중심으로 이야기했을 뿐, 왜 그런 결론이 나왔는지, 무엇이 인정되고 무엇이 기각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대중은 불꽃야구가 저작권 침해를 저질러서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는 인상을 받게 되었고, 이는 사실과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이 변호사가 영상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은 단 하나입니다. 이번 가처분 결정은 불꽃야구 전체를 막는 결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해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특히 불꽃야구 팬들과 최강야구 팬 모두가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확정된 사실과 아직 다툼의 여지가 남아있는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출발점은 JTBC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었습니다. 이 가처분은 불꽃야구라는 프로그램 자체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제작 주체인 법인과 개인을 각각 상대로 제기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미 중요한 분기점이 생깁니다. 법원은 이 두 주체를 동일하게 보지 않았고 판단 역시 완전히 다르게 내렸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왜 불꽃야구 시즌2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가처분이 일부 인용된 대상은 제작사 법인이었고 개인 제작자인 PD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법원이 이 사안을 얼마나 조심스럽게 접근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불꽃야구의 기획 자체를 문제 삼았다면 개인에게도 동일한 제한을 걸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서도 간접강제를 붙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처분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이를 위반할 경우 하루 단위로 거액의 금전적 제재가 부과되는 간접강제가 함께 결정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그런 조항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법원이 이 사안을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통제해야 할 위험한 침해 행위로 보지 않았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변호사는 이 부분을 굉장히 현실적으로 설명합니다. 설령 가처분 결정 이후에 불꽃야구 제작이 진행되더라도 그에 대한 판단은 사후적인 손해배상 문제로 다툴 수 있을 뿐 제작 자체를 물리적으로 막아세울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단계에서는 하지 마라는 경고에 가깝지 하면 끝장이다라는 수준의 결정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가처분이 나왔을까요? 그 배경에는 최강야구와 불꽃야구 사이에 이어지는 서사적 연속성이 있습니다. 최강야구 시즌3까지 이어진 이후 시즌4 제작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제작이 중단되거나 방향이 틀어졌습니다. 이후 불꽃야구가 등장하면서 과거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법원은 바로 이어져 보이는 구조를 문제 삼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내용이 동일하냐가 아니라 시청자의 관점에서 이전 프로그램의 성과를 이어받아 활용하는 것처럼 보이느냐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저작권의 문제라기보다는 공정한 경쟁 질서의 문제로 접근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작권법이 아닌 부정경쟁방지법이라는 우회적인 법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판단 역시 아직 확정된 결론은 아닙니다. 변호사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 조항은 상급심으로 갈수록 뒤집힐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실제로 끝까지 인정된 사례도 거의 없다고 말입니다. 즉, 지금 단계의 가처분 결정은 최종 결론이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본안 소송의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살펴봐야 할 것은
법원이 인정한 유일한 근거였던 부정경쟁방지법의 파목이 정확히 무엇이며 왜 이 조항이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지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해야만 불꽃야구 시즌2가 왜 여전히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논리적으로 이제 세 연결할 번째로 수 들어가야 있습니다. 할 핵심은 이번 가처분 사건에서 실제로 법원이 무엇을 판단했고 무엇을 판단하지 않았는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일입니다. 이 구분이 흐려지는 순간 불꽃야구와 최강야구를 둘러싼 모든 논의는 감정 싸움이나 추측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세 가지 법적 쟁점으로 나누어 심리했고 그 결과는 언론이 전달한 인상과 상당히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계약 위반 여부였습니다. JTBC와 제작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는 통상적인 방송 제작 계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기존 프로그램이 방영 중이거나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프로그램을 제작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은 방송사의 투자 보호를 위해 매우 자주 등장하는 조항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계약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최강야구는 이미 시즌3까지의 본방송이 모두 종료된 상태였고 계약서상 문제 삼을 수 있는 기간은 이미 지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불꽃야구가 제작되던 시점에는 계약서가 금지하고 있는 상황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법원은 명확하게 계약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저작권 침해 여부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대중이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꽃야구가 최강야구의 포맷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정반대였습니다. 법원은 저작권 침해 역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작권 문제에서 핵심은 보호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무엇이냐는 점입니다. 법원은 이미 최강야구라는 프로그램의 개별 영상, 구성 요소, 완성된 저작물 자체는 모두 방송을 통해 소비되었고 그 제작권 역시 계약에 따라 정리된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즉, 완성된 저작물을 그대로 복제하거나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로 제기된 것은 포맷이었습니다. 야구 예능이라는 장르, 은퇴선수와 일반인이 함께 팀을 이루는 구조, 리그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야기 방식, 이런 요소들이 과연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방송 포맷이나 아이디어, 구성 방식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거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포맷은 창작자의 아이디어일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면 창작의 자유와 경쟁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불꽃야구가 최강야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여기까지가 주장 역시 계약 받아들이지 위반과 않았습니다. 저작권 침해라는 두 가지 핵심 쟁점에 대한 결론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기각되었다는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불꽃야구가 법적으로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인식은 상당 부분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이 일부 인용된 이유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쟁점, 부정경쟁방지법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원래 명확한 침해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법입니다. 영업비밀을 침해하거나 타인의 상품을 모방해 소비자를 혼동하게 하거나 경쟁 질서를 명백히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법에는 여러 유형의 부정경쟁 행위가 열거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행위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문제된 조항은 그런 전형적인 유형이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부정경쟁방지법의 가장 마지막에 위치한 보충적 조항, 이른바 파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은 다른 모든 유형에 해당하지 않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타인의 성과를 부당하게 이용했는지를 폭넓게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파목이 원래부터 불꽃야구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중심 쟁점은 계약과 저작권이었고 파목은 상대적으로 부차적인 논의에 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최종적으로 이 조항을 근거로 일부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이 선택은
법원이 매우 신중한 타협적 판단을 내렸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위법성을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프로그램 사이의 서사적 연속성과 시장에서의 인상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가장 약하고 추상적인 근거를 선택해 최소한의 제동만을 건 셈입니다. 결국 세 번째 쟁점은 불꽃야구가 최강야구의 성과를 부당하게 이용했느냐는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본안 소송에서 본격적으로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가처분 단계에서는 깊이 있는 판단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살펴봐야 할 것은 왜 법원이 파목을 적용하면서도 특정 주체에게만 가처분을 인정했는지, 그리고 왜 강제력이 없는 결정이 내려졌는지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해야만 이번 결정의 진짜 의미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네 번째로 살펴봐야 할 핵심은 법원이 왜 동일한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주체에게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렸는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단순히 가처분이 인용됐다 라는 결과만 받아들이지만 실제 결정문을 들여다보면 그 내용은 매우 제한적이고 선택적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제작사와 개인을 동일선상에 놓지 않았고 그 판단 기준 역시 분명히 달랐습니다. 가처분이 일부라도 인정된 대상은 제작사인 법인이었습니다. 반면 프로그램의 핵심 기획자이자 상징적인 인물로 거론되던 개인 PD에 대해서는 가처분이 전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차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법원은 이 사안을 누가 무엇을 통해 이익을 얻고 있는가라는 구조로 바라봤고 그 결과 책임의 무게를 다르게 본 것입니다. 법인의 경우 프로그램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과 시장에서의 위치가 명확합니다. 시청률, 광고, 브랜드 가치 등 눈에 보이는 성과가 법인을 중심으로 귀속됩니다. 반면 개인은 창작자이자 연출자일 뿐 동일한 방식으로 성과를 독점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바로 이 지점에서 책임을 분리했습니다. 불꽃야구의 기획과 연출 자체를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판단은 앞서 언급된 부정경쟁방지법 파목의 성격과도 연결됩니다. 이 조항은 성과의 이용을 문제 삼는 규정입니다. 아이디어를 떠올렸느냐, 기획을 했느냐보다 그 결과물을 통해 누가 시장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느냐가 중심이 됩니다. 법원은 개인보다는 법인이 그 성과를 이용하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요소가 등장합니다. 바로 간접강제의 부재입니다. 일반적인 가처분 결정에서는 이를 위반할 경우 하루 단위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가 함께 붙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장치는 가처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로는 본안 판결보다 더 강력한 압박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법원이 간접강제를 전혀 붙이지 않았습니다. 이 결정은 매우 이례적이며 동시에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간접강제가 없다는 것은 법원이 이 사안을 즉각적으로 중단시켜야 할 중대한 침해로 보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당장 멈추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이번 가처분은 금지 명령이라기보다는 경고에 가까운 성격을 띱니다. 법원은 특정 행위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그 행위를 계속한다고 해서 즉각적인 제재를 가해야 할 정도로 위험하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후적으로 손해배상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두되 제작 자체를 물리적으로 봉쇄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왜 불꽃야구 시즌2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 있는지 논리적으로 연결됩니다. 만약 법원이 이 프로그램의 본질 자체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면 개인과 법인을 가리지 않고 강력한 제한을 걸었을 것입니다. 또한 간접강제를 통해 제작 시도 자체를 봉쇄했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그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 가처분 결정이 본안 판결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처분은 어디까지나 임시적 조치일 뿐이며 본안 소송에서의 판단과는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파목과 같이 추상적이고 보충적인 조항을 근거로 한 가처분은 본안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국 법원의 판단은 불꽃야구를 완전히 막기보다는 양측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최소한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명확한 위법성을 선언하지 않으면서도 분쟁이 존재한다는 신호만을 남긴 것입니다. 이 미묘한 균형 위에서 불꽃야구의 향후 행보가 결정되게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야 할 부분은 법원이 선택한 유일한 근거였던 부정경쟁방지법 파목이 실제로 얼마나 취약한 법리인지, 그리고 왜 이 조항이 상급심에서 흔히 뒤집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해야만 불꽃야구 시즌2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논의되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이제 5번째로 다뤄야 할 핵심은 이번 가처분 결정의 유일한 법적 근거였던 부정경쟁방지법 파목이 실제로 어떤 조항이며 왜 이 조항이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지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법원의 결정을 과대 해석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가볍게 치부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는 여러 유형의 부정경쟁 행위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영업비밀을 침해했는지, 타인의 상품이나 표시를 모방해 소비자를 혼동시켰는지, 기술 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했는지처럼 명확한 행위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들은 사실관계만 입증되면 위법 여부를 비교적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목은 전혀 다릅니다. 이 조항은 다른 모든 유형에 해당하지 않을 때 최후로 적용되는 보충 규정입니다. 법 조문 자체가 매우 추상적이며 타인의 성과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는 식으로 폭넓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파목은 명확한 침해를 전제로 하기보다는 법원이 상황 전체를 보고 가치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파목은 법리적으로 가장 취약한 조항으로 평가받습니다. 적용 범위가 넓은 만큼 자의적인 해석의 위험도 크고 상급심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실제로 이 조항이 끝까지 인정되어 손해배상이나 금지 판결로 확정된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은 가처분 단계에서 논의되다가 본안에서는 기각되거나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파목은 처음부터 중심 쟁점은 아니었습니다. 계약 위반과 저작권 침해가 주된 다툼이었고 그 두 가지가 모두 인정되지 않자 법원은 마지막 선택지로 파목을 검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어느 한쪽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분쟁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선에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려 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파목 적용의 핵심은 성과의 이용이라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과는 단순한 아이디어나 포맷이 아니라 이전 프로그램이 시장에서 쌓아온 인지도, 서사, 시청자의 인식 같은 무형의 자산을 포함합니다. 법원은 불꽃야구가 이러한 무형의 성과를 일정 부분 이어받아 출발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내용이 얼마나 다르냐가 아니라 외형적으로 어떻게 인식되느냐입니다. 그러나 이 논리는 동시에 매우 양면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과가 누구의 것이냐는 질문으로 곧바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불꽃야구의 핵심 기획자와 연출자가 이전 프로그램을 만든 당사자라면 그 성과를 전적으로 방송사의 소유로만 볼 수 있는지에 실제로 이 대한 사건을 변론도 설명하는 충분히 변호사 가능합니다. 역시 오히려 제작자의 성과를 방송사가 이용해왔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언급합니다. 이러한 논쟁 구조는 본안 소송에서 훨씬 더 치열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파목은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법원은 결국 전체적인 형평성과 공정성, 산업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의 가처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파목을 근거로 한 가처분이 프로그램 제작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에는 한계가 크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간접 강제가 없는 상태에서는 파목의 적용은 상징적 의미에 가까워집니다. 법원은 분쟁의 존재를 인정했을 뿐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 확정적인 승패를 가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2단계에서 파목은 불꽃야구를 막기 위한 결정적 무기가 아니라 양측 모두에게 사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꽃야구 시즌2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봉쇄된 상황이라면 이런 논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할 것은 이러한 법적 구조 위에서 최강야구의 폐지 가능성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그것이 불꽃야구의 향후 제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면 이번 분쟁의 끝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보다 명확하게 보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할 것은 이 모든 법적 판단이 현실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지, 그리고 왜 불꽃야구 시즌2가 여전히 가능하다고 이야기되는지를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법률은 단순히 판결문 속 문장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산업과 시장의 흐름 속에서 작동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최강야구의 향후 행보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 말미에서 언급되듯 최강야구는 시청률 하락과 내부 판단으로 인해 폐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감정적인 평가가 아니라 법적 분쟁 구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문제 삼는 핵심은 현재 진행 중인 영업활동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최강야구가 계속해서 제작되고 방영되는 상황이라면 불꽃야구가 그 성과를 이용해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주장은 일정 부분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강야구가 더 이상 제작되지 않고 시장에서 사실상 퇴장하게 된다면 보호해야 할 영업상의 이익 자체가 급격히 약화됩니다. 이는 가처분의 존립 근거를 흔드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가처분은 본질적으로 현 상태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을 때만 의미를 가집니다. 즉,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달라지면 가처분의 필요성 역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최강야구가 폐지된다면 불꽃야구의 제작을 제한해야 할 긴급성과 보존의 필요성은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불꽃야구에 대한 법적 제약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현재 내려진 가처분 결정이 불꽃야구의 제작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특정 법인에 대해서만 일부 제한이 걸렸을 뿐이고 개인에 대한 제한도 없으며 간접 강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법원이 이 사안을 산업 질서를 흔들 정도의 중대한 위법 행위로 보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이런 조건들이 맞물리면서 불꽃야구 시즌2에 대한 논의는 단순한 희망이나 루머가 아니라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차단된 상태라면 제작 계획이 언급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분쟁은 존재하지만 제작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본안 소송의 결과 역시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파목을 근거로 한 가처분이 본안에서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특히 프로그램 포맷과 서사, 제작자의 기여도가 복잡하게 얽힌 사안에서는 보다 균형 잡힌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누가 완전히 이기고 누가 완전히 지는 구조로 끝나기보다는 하나의 시대를 대표하던 프로그램이 막을 내리고 새로운 형식의 프로그램이 자리를 잡아가는 과도기의 충돌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그 과정에서 어느 한쪽의 손을 확실히 들어주기보다는 분쟁을 관리하고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선택했습니다. 불꽃야구와 최강야구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방송산업에서 창작자와 플랫폼, 제작사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누가 성과의 주인인지, 포맷과 아이디어의 경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창작의 자유와 공정한 경쟁은 어떻게 조화를 이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 사건 속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 분쟁이 어떤 결론으로 마무리되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불꽃야구 시즌2는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법정뿐만 아니라 시청자와 시장의 선택 속에서 함께 결정될 것입니다.